한국같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나라의 군사력을 왜 평가해야 되는데요? 한국이 무슨 독자적인 능력입니까? 여기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군사력이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임 분석관이 조용히 자료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내 장내는 술렁이고 마는데요. 그 회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지난 3개월간 수집한 대한민국 군사정보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CIA 본부 지하 3층 전략회의실에 들어섰어요. 12년째 CIA 동아시아 분석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오늘같이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죠. 한국의 위상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묘한 긴장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커피 한 잔씩 들고 농담을 주고받을 법한 동료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빌 도슨 분석관은 회의실 뒤편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빌의 표정에서는 이미 오늘 회의 주제에 대한 불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죠. 빌은 한국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선임 연구원은 노트북을 열어두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미 자신만의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한반도 군사균형 재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한반도 전체를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어요.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주요 군사시설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오늘 회의의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변수로 다룬다는 것,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전통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었거든요.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항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었지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진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특히 빌 같은 베테랑 분석관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제인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기한 첫 번째 의문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굳이 한국군을 전략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죠. 제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국도 아니고 자주 국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라는 게 제인의 기본 인식이었어요. 빌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빌은 한국을 그저 미군 주둔지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독자적인 군사 전략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빌의 시각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빌은 매번 한국 관련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브리핑 파일을 천천히 펼쳤어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정보들은 한국에 대한 모든 통념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 6위권에 달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사실이었죠. 이 숫자들을 보여주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에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5%를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인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통계는 단순히 북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했죠. 한국의 국방비 증가는 자주적 의지라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린 결과라는 게 제인의 해석이었습니다. 제인은 특히 한국이 여전히 전시작 전통제권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독자적 군사력을 논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어요. 빌은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산 수출이라고 해봤자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조립해서 파는 수준 아니냐며 깎아내렸죠. 빌의 시각에서는 한국의 모든 군사기술이 여전히 서구의 아류에 불과했어요. K9 자주포든 KF-21 전투기든 결국 외국 기술의 짜깁기라는 게 빌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매튜 리처드슨 고문이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매튜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매튜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30년 넘게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온 매튜가 이런 관점을 제시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말에 빌은 코웃음을 쳤고 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때 가장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어요. 2025년 현재
한국이 사실상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였죠.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고 빌은 팔짱을 끼고 있던 자세를 바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인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니 미국의 기술 지원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체결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던 모든 관점을 바꿔야 했거든요. 저는 준비해온 위성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대한민국 남해안의 비밀 조선소에서 포착된 열감지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열 방출량이 측정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활동을 숨기려는 한국 측의 치밀함이었어요.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한 차폐막 설치 야간 작업 위주의 일정 조정 등이 모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빌은 여전히 믿지 않겠다는 태도였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도 어려워하는 핵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죠. 설령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해도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을 리 없다는 게 빌의 주장이었습니다. 빌은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깔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매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매튜는 우리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죠.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수출 경험도 있고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제인의 반박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위성 사진들은 한국 남해안 거제도 인근의 비밀 조선소 모습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업용 조선소와는 완전히 다른 보안 시설들이 눈에 띄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야간에만 활동하는 특수 크레인들과 대형 차폐막으로 덮인 건조 독이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민간 선박 제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열 감지 위성에서 포착된 데이터였어요. 해당 조선소에서 측정된 열 방출량은 일반적인 디젤 엔진 잠수함 제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자로 관련 작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 파장의 열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은 프랑스나 영국의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관찰되는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빌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빌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 추진 시스템은 단순히 원자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극도로 정밀한 냉각 시스템 방사능, 차폐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소형화된 원자로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빌의 논리였어요. 빌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매튜가 다시 개입했어요. 매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경험이 있고 자체 설계한 원자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라고 지적했어요. 더욱이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충분히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매튜의 분석이었죠. 저는 이때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조용한 무기화 전략이라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평화적인 기술 개발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이 대륙 간탄도 미사일로, 원자력 기술이 핵무기로, 그리고 고도의 조선 기술이 핵잠수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거였죠. 제인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제인은 그런 분석이 지나친 추측에 기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과 사전에 협의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제인의 주장이었어요.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빌은 더욱 직설적으로 반박했어요. 빌은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결국 미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로 제대로 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인구 14억의 중국과 5천만의 한국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게 빌의 논리였어요. 핵잠수함 한두 척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진짜 전략적 가치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직접 맞서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핵잠수함은 그런 전략의 핵심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강대국도 한국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런 전략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으로서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발언 이후 회의실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 관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지와 첨단 사이버망 그리고 정보 수집 자산들을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효과적으로 커버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이 부분에 크게 공감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을 보면 한국군이 단순히 미군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작전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사이버전과 우주작전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군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빌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빌은 그래도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없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라 아니냐는 게 빌의 기본 인식이었죠. 빌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미국의 의존적인 존재였고 독자적인 군사작전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게 빌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빌의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최근 연합훈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한국군이 전체 작전의 40% 이상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일부 작전에서는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도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미 군사 관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과 분석, 정밀 타격, 그리고 다영역 작전 능력에서는 미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엘리자베스의 판단이었어요. 더욱이 한국군은 지역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일부 작전에서는 오히려 미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매튜도 이런 관점에 동의했어요. 매튜는 특히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미국에 역수출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특히 전자전 장비와 무인기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빌은 그런 기술들도 결국 기초과학이나 핵심 소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무리 조립 기술이 뛰어나도 핵심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빌의 논리였어요. 빌은 특히 반도체나 항공기 엔진 같은 핵심 기술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과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빌의 지적이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런 약점들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제조 장비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이런 전략적 접근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베끼거나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군민 융합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도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속도와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죠. 매튜는 이런 변화가 미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매튜는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으로만 보지 말고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튜의 제안에 이어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건 K9 자주포였어요. 이 무기 체계는 이미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600대 이상을 주문했고 호주도 3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들 국가가 K9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K9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K9이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 그리고 유지보수 편의성에서 기존의 서구 자주포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은 독일이나 미국의 동급 무기보다도 뛰어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런 기술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죠. 빌은 여전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빌은 그래도 미국의 BAE에서 개발한 자주곡사포 팰러딘이나 독일의 자주곡사포보다는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수십 년간 축적된 서구의 노하우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게 빌의 생각이었어요. 빌은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이나 신뢰성 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빌의 이런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 실전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서구 자주포들과 K9의 성능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놀랍게도 K9이 고장률이나 정비시간 그리고 사격 정확도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서구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어서 KF-21 전투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개발한 KF-21이 세계 방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의 F-35에 사용된 것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였죠. 더욱이 무인기 기술과의 연동 능력에서는 오히려 F-35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매튜도 KF-21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매튜는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 독립국으로 도약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는 한 나라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는 거였어요. 항공역학과 소재공학 그리고 전자공학 또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이었죠. 빌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빌은 KF-21도 결국 핵심 부품은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엔진은 여전히 미국의 지휘 제품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핵심 센서들도 서구 기술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어요. 빌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조립 기술이 뛰어나도 진정한 의미의 독자 개발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빌의 지적이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시스템들을 이미 국산화했거나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는 거였어요. 정밀 타격 시스템, 자율지능 기술, 하이브리드 레이더 시스템 등은 완전히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기술 발전 전략이 매우 체계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도입한 기술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더 나은 버전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봤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기술 강국들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매튜는 한국의 무인기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매튜는 한국이 개발한 무인 전투기나 차세대 드론 기술들이 미군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작전 능력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였죠. 이런 기술들은 미래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빌은 마지막까지도 완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빌은 그런 개별 기술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군사 강국이 되려면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작전 체계가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빌의 마지막 논리였어요. 빌의 마지막 반박 이후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낼 때라고 판단했어요. 맥케이 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며 핵무기 논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맥케이는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분석이 잘못되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매튜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매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더욱이 핵연료 재처리 인프라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라는 거였죠. 매튜는 특히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륙 간탄도 미사일 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삼중수소 확보 능력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중수는 삼중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고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플루토늄 분리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6개월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빌은 이런 분석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빌은 그런 건 모두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빌의 논리였어요. 빌은 한국이 NPT 체제 하에서 IAEA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그런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빌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허용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지 정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시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그 기술 수준이 무기급 농축에 필요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내용이었죠.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핵기술 발전이 매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핵개발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은밀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우주 개발 그리고 첨단 소재 연구 등은 모두 핵무기 개발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거였어요. 매튜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등이 모두 한국에게는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분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궁극적인 보험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해두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거였죠. 빌은 여전히 그런 분석이 지나친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빌은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에 한국의 핵개발 시도를 저지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면 즉시 알아챌 수 있다는 게 빌의 확신이었어요. 더욱이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무기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저는 빌의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궁극적인 보험을 마련해 두려고 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핵기술 발전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이런 기술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적 목적의 기술 발전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맥케이는 이런 논의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정리했어요. 맥케이의 정리 말씀 이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평택 미군 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맥케이는 이 제안에 즉시 동의했고 우리 팀 전체가 현장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평택 기지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기지까지 가는 동안 빌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빌은 현장에 가봐도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은 확인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군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군과 함께 훈련할 때는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게 빌의 생각이었죠. 기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건 존 밀러 대령이었어요. 존 밀러는 한국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장교였습니다. 밀러 대령은 우리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밀러 대령은 한국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군의 변화 속도가 놀라울 정도라는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KF-21 전투기의 정비 시설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를 알려줬어요. KF-21의 정비 인프라와 대응 시간이 미군 기준보다도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KF-21을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인데 이는 F-16의 6시간보다도 짧다는 설명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부품 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서 부품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였죠. 엘리자베스는 이런 정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정비 효율성이 실제 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한국이 이 부분에서 미군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통합작전센터였어요. 여기서 만난 마크 존슨 중령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경험이 풍부한 장교였습니다. 존슨 중령은 우리에게 한국군과 진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존슨 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군의 작전 기획 능력과 실행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 속도에서는 때때로 미군보다도 빠르다는 평가였어요. 매튜는 존슨 중령의 이런 평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매튜는 현장에서 직접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장교들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이론적인 분석이나 서류상의 데이터보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평가가 더 정확하다는 거였죠. 매튜는 특히 한국군의 적응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로 둘러본 곳은 사이버전 센터였어요. 여기서 만난 젊은 미군 장교들은 한국군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한 장교는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군보다도 앞서 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속도와 복구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찍부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의 결과라는 분석이었어요. 빌은 이런 현장 증언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빌은 개별적인 성과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군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의 관점에서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후에 참관한 모의 훈련에서
비례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담당한 부분의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정찰과 타격 작전에서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군은 오히려 한국군의 작전에 맞춰서 지원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현지 장교들과 가진 비공식 대화에서 더욱 흥미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 베테랑 장교는 한국군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른 학습 능력과 완벽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은 새로운 무기나 전술을 도입할 때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였어요. 이런 창의적 적응 능력이야말로 한국군의 진짜 강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의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CIA 본부로 돌아온 우리는 즉시 후속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10년, 아니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인정했죠. 한국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이제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싸우는 파트너로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관계로의 전환이었죠. 미국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며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며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탐사보도 기자된 메카시입니다. 요즘 미국이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현실감이 없지 않나요? 심지어 시민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피켓을 든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마치 전쟁 중인 나라의 식량 배급소 앞 풍경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그저 필수 식량이었던 계란이 사라진 것뿐이죠. 20년 경력의 탐사보도 기자로서 저는 수많은 위기 현장을 취재했어요. 중동의 전쟁터,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정치적 혼란까지 다양한 위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식품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혼란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일찍 그랜드 센트럴 근처 마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코너에 붙은 1인당 한 판 제한 안내문 아래로는 빈 선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어제는 개업한 지 30년 된 베이커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계란 없이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처음엔 사람들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란 하나 없어서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브루클린의 한 다이너 주인 마이크는 35년 영업하면서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줄 수 없었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일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나 베이킹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까지 계란은 단순한 식품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하는 기반이었던 거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만난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뭐 하나? 우리에게 계란을.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이런 광경이 뉴욕뿐 아니라 보스턴과 시카고 그리고 LA 등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에서 농무부의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당장 취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인데 당연히 그럴듯한 대책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더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고작 작은 계란 하나를 통해 한 나라의 힘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차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백악관 주변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모인 걸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농무부 장관이 아닌 농무부 차관이 단상에 섰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브리핑이 시작되고
첫 5분간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조류 독감으로 인한 닭 폐사, 공급망 붕괴, 그리고 수입 경로 차단까지.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계란 수입 협상 중입니다. 순간 기자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을 수입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계란을 부탁한다니, 그것도 협상까지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사화하기 딱 좋은 건수였어요. 최근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는 게 당연시 여겨졌는데 계란 하나로 협상까지 해야 한다니 미국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죠. 차관은 한국이 최근 AI 기반 데이터 시스템으로 식량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조류 독감 대응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계란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다른 기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니 세계 질서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서 CNN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제시카를 만났어요. 제시카는 이게 웃긴 일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안보가 무너진다는 거죠. 처음엔 그녀의 말이 과장되게 들렸지만 곧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됐어요. 백악관을 나와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계란 위기로 한국에 손 내밀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식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한국은 5년 전부터 AI를 이용해 농축산물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시스템은 생산량 예측부터 질병 발생 가능성,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구식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죠. 편집장에게 전화해서 추가 취재를 위해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조롱조의 기사가 아니라 왜 한국이 이런 위기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백악관이 보였어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식량 위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을까 궁금했죠. 그런데 편집장은 또 다른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이번 사태까지 터져 엉망이라고 했죠. 당장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취재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DC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조지타운의 작은 베이커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빵 굽는 향기로 가득했을 곳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계란 부족으로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그 옆 카페에서 만난 주인 마사는 25년간 이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아침 메뉴의 절반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직원 3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마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한 재료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지 직접 보는 순간이었어요. 믿기 어려웠죠. 그러고는 이스턴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평소 북적이던 계란 코너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1시간 기다려도 계란을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에도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슈퍼마켓 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어요. 계란 코너 앞에서 두 여성이 마지막 남은 계란 한 판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 여성은 아픈 아이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손을 뻗었고 다른 여성은 자신이 먼저 집었다며 놓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고함 소리가 매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금발의 여성은 자신이 먼저 계란을 잡았다고 주장했고 갈색 머리 여성은 아이가 아파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울먹였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자신들도 그 계란을 차지하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슈퍼마켓 관리자 데이비드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두 여성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주위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른 고객들이 몰려와 관리자를 둘러쌌어요. 한 남성이 데이비드의 셔츠를 움켜쥐며 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따졌고 다른 고객은 창고에 숨겨둔 계란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양손을 들어올리며
재고가 정말 없다고, 본인도 아침부터 가족에게 줄 계란을 구하지 못했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고객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 노인은 데이비드를 향해 부자들에게만 팔려고 계란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며 지팡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며 이게 단순한 물자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시스템을 믿지 않았고 관리자나 당국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창고를 확인하자고 외쳤고 10명 정도의 고객이 직원 전용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데이비드와 직원들이 막아섰지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3명의 경찰관이 매장으로 들어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확성기로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누군가 그들은 그저 먹을 것을 원할 뿐이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추가 인력을 요청했고 20분 후 무장한 경찰들이 매장을 완전히 비웠어요. 슈퍼마켓 입구에는 재고 소진으로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급하게 붙여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데이비드와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30년 근무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재기, 싸움, 심지어 통제 불능 상태까지 경험했다고 해요. 데이비드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식품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의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새 아이의 엄마 레이첼은 아이들에게 며칠째 계란을 못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계란 프라이와 오믈렛을 해달라고 성화라서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식탁 위의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편집장이었습니다. 제 기사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대한 심층 취재를 허가한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훑어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식품 위기로 한국의 구원 요청.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자로서는 이 사태의 깊은 뿌리를 파헤쳐야 했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국가안보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제 오랜 정보원 중 한 명이 보내준 자료였죠.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시스템으로 달걀이나 우유, 쌀, 그리고 채소와 고기 등 핵심 식재료를 전국 단위로 통제 및 안정화하고 있음.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점이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최근에 구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물이었어요. 미국이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군사력과 기술은 물론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시스템까지 챙겼던 거죠.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씁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통 트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란 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였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미국은 단순히 한국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통합식량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다음은 계란이 아니라 밀이나 육류 혹은 채소까지 기초식량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높음.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미국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미리 다운로드 해두었던 한국의 식량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한 K푸드 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추적했습니다. 소비 패턴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고
AI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정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관리 방식은 정말 특이했어요. 그들은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방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위험 지역의 닭장을 격리하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던 겁니다. 효율성을 넘어 선제적 대응이라는 철학적 차이였어요. 비행 시간이 흐르며 제 기사의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계란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계란을 수입하는 것보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눈에 띄는 질서정연함에 먼저 놀랐어요. 뉴욕의 JFK나 LA의 LAX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심지어 식품 관련 취재를 위해 왔다는 제 말에 특별 검역 라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상세한 질문표를 건넸어요. 조류 독감 발생 지역 방문 여부, 농장 방문 계획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강남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평일 저녁이었지만 마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식품 코너로 가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계란 코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이나 방목 그리고 오메가3 강화 계란까지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미국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저는 거기서 마트 매니저 김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식품 유통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국의 모든 마트와 유통센터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수요를 예측해 공급량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했을 때도 이미 대체 공급망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우 씨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위기 대응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효율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란 부족으로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믈렛과 계란찜 그리고 계란말이가 메뉴판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평행 우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며 매니저에게 한국은 계란 수급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는지 물었더니 매니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라는 원칙이 식량 안보라는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이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충남의 대형 농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식량 시스템의 핵심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른 아침, 충남 천안의 대형 양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국의 농촌 풍경을 마주하니 잠시 미국의 중서부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착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새롬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외관부터 미국의 일반적인 농장과 달랐습니다. 깔끔한 흰색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지붕을 뒤덮고 있었고 입구에서는 방역을 위한 소독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농장 관계자 이태준 팀장은 제가 신은 신발까지 UV 소독을 거쳐야 한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장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닭장은 전통적인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온도와 습도 그리고 닭의 활동량과 사료 소비량, 심지어 닭의 체중 변화까지 모든 것이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이곳의 모든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에 수집되어 AI가 분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닭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의 초기 징후를 포착한다고 했죠. 이 데이터는 전국의 다른 농장들과도 공유되어 조류 독감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이 팀장은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짚어냈습니다. 미국은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관리 중심인 반면 한국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도 미국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농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단순한 계란 생산이 아닌 국가 식량 안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자신이 하는 일이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표현했어요. 이런 의식은 우리 미국 농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농장을 나오면서 이 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장 운영 원칙을 넘어 하나의 국가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제 기사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히 계란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 안이 더 정확히는 이 철학이었습니다. 예방 중심, 국민 우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계란 위기를 넘어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시스템과 철학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식품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내일은 63빌딩에서 그를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미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일찍 도착해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57층 고급 한식당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수도를 내려다보니 이 도시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70년 전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였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은 잿더미로 변했고 한강의 다리들은 모두 파괴되었다고 배웠죠. 그 잿더미 위에 이런 화려한 도시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전쟁 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첨단 빌딩들과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한강을 따라 이어진 공원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뉴욕도 물론 대단한 도시지만 서울은 마치 압축된 시간 속에서 진화한 도시 같았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한국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했을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을 테니까요. 한강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가운데 한국식품정책국장 박민준 국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고 그의 답변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었어요. 박 국장은 한국의 식량 관리 체계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 빠른 유통 사전 방역 같은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는 동안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박 국장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식량 부족을 겪었던 과거의 고통이 오늘날의 철저한 대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전쟁, 식량 위기, 경제 위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국가급 식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농가 또 유통업체 심지어 소비자까지 모두가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더욱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세계 최강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계란을 사러 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의 반응은 의외로 겸손했어요. 배움도 외교의 한 형태라며 때로는 협력보다 모방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뉴욕에서 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편집장은 제 중간 보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오늘 결과를 궁금했죠. 심지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앉아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목은 고심 끝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할 건 달걀이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고를 보내고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로 뉴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출구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기사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특별판으로 실렸다는 소식을 전했고 수많은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CNN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당일 저녁 뉴스 특집으로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메이크업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모니터에서는 제 기사를 다루는 다양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 식품 안보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중국 출신 애널리스트 왕 박사와 미국 식량안보 전문가 브라운 교수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왕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다며 중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주장했어요. 인구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소규모 모델은 미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니 미국이 배울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이에 브라운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방 중심의 철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국의 시스템은 규모가 크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점점 격화되어 진행자가 중재에 나설 정도였어요. 이 논쟁을 지켜보며 제가 취재한 내용이 단순한 기술적 비교를 넘어 국제적인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 기사가 의도치 않게 국제관계의 미묘한 긴장을 건드린 셈이었어요. 생방송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시스템에 투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때 왕 박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제 분석이 너무 감상적이라며 한국의 시스템은 결국 중국의 모델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AI 기술도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발언까지 이어갔어요. 브라운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의 K푸드 체인 시스템이 개발된 시기와 중국의 유사 시스템 도입 시기를 비교했어요. 한국이 최소 3년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반박은 투명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브라운 교수는 전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했고 그 지표에서 한국은 투명성 부문에서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왕 박사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중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회피했어요. 진행자가 질문을 반복했지만 그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별말을 못했죠.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농무부 장관실에서 내일 아침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온 나라가 제 기사와 인터뷰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식량 안보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농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를 상세히 읽었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2시간 넘게 이어진 미팅에서 저는 취재 과정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농무부 장관이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미국과 한국 식량 안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저에게도 참여를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계란 수입을 넘어 한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미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장관은 이 결정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이 아닌 미국 식량 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는 것은 약점의 표시라고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이를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지했습니다. 특히 식량 위기를 직접 겪은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신문사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빨리 계란 품귀 현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개방적 태도라고 공호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디서 배우든 미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다음 주 저는 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서재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